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이죠. 첫 기조 발표자인 알베르토 카이로 교수 모시겠습니다. 지금 줌을 통해서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데요. 카이로 교수님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or good evening for m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이 아니라 굿이브닝이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애미는 저녁이거든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들 말씀드리겠고요. 네, 직접 대면에서 뵐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울을 꼭 방문하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한국과 서울을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요. 조만간 또 서울이나 기타 지역들을 한번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발표를 통해서 한번 익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이로 교수님의 이제 미리 준비된 발표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간단하게 카이로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국내에도 데이터 시각화 영역이나 데이터 분석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익히 카이로 교수님의 존함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카이로 교수님은 세계적인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스페인과 브라질의 주요 언론사에서 인포그래픽화 시각화 책임자로 일하셨습니다. 현재는 미국 마이애미 대학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비주얼 저널리즘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카이로 교수님의 이제 발표 후에 10분 정도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고요. 들으시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발표를 들으시는 도중에도 유튜브 댓글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이제 주제는 제목이 통찰력의 미학, 데이터 시각화의 더 나은 독자가 되는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래프 그리고 지도 차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시각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요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발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It's a pleasure and an honor to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저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최근 서적도 How Charts Lie,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통계와 그래프에 속지 않는 데이터 읽기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조만간 런칭이 되고 아니면 이미 런칭이 됐나요? 이 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시각화는요, 언론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은 사실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통계와 그래프 속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하고 잘 읽을 것인가, 언론에게 매우 필요한 스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각화자로 굉장히 많죠. 지도, 그래프, 차트,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뉴스 매체에서도 점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퍼블리카, 538, 악시오스,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같은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런 시각화를 도입을 하여서 정보를 독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 마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오픈소스 무료 툴이 있어서 이를 활용을 해서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각화 자료를 만들 때 주요 원칙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점이 바로 오늘 강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데이터 시각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틱스 등에서 분석을 해보니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호응이 좋은
기사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워싱턴 포스트의 온라인 게재 기사 7건 중에서 6건이 그래픽스 부서에서 만든 시각화 자료였던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7개 중 6개의 온라인 기사 중 기사가 그 그래픽스 팀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전에 시각화 자료로 게시가 된 것으로 가장 널리 읽혔던 것이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각화 자료로 기사를 올린 것이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상기해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와 관련된 오해를 타파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오해들은 타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독자가 그래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각화는 직관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는 저절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요. 그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오해를 왜 타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2016년은 굉장히 유명해진 지도이죠. 미국에서의 대선 이후에 나왔던 지도인데요. 이 사진은 백악관의 복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6년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좌관들에게 지도를 출력을 해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 결과를 카운티 단계에서 나타낸 겁니다. 빨간색이 공화당이 승리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이 민주당이 승리한 카운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도들을 쭉 쌓아놓고 방문자마다 이 지도를 선물로 주곤 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주면서 빨간색을 가리키면서 빨간색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느냐, 여기가 다 우리 공화당이 이긴 지역이다 이러면서 지도를 나눠줬죠. 그럼 왜 지도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얼핏 보기에는요, 온통 붉은 바다에 파란색 섬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 대비 굉장히 압승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압승의 대선 결과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토 기준으로 80%가 빨간색이고 20%만이 파란색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압승을 했다라는 증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잘 아시는 분들을 보시면 중부 지역은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인구 밀도가 희박한 편이고요. 인구는 대체로 이 해안 지역 서부와 동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와 동부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 유권자들이 더 많고요. 그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적은 굉장히 좁은 거죠. 하지만 공화당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는요, 영토의 면적은 넓지만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지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제 동료인 지도 제작자인 케네스 필드가 만든 겁니다. 1억 5천만 점을 이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요. 각 유권자 한 명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도에 표시를 하면서 민주당을 찍었냐, 공화당을 찍었냐를 기준으로 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선거에서 투표한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하얀 부분이 많고 오히려 동부와 서부 지역에 파란색이 더 밀도 있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붉은색은 대체로 흩어져 있고요.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도가 잘못됐다, 나쁜 지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도가 잘못 사용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시각화를 얘기할 때는요. 이 시각화 설계를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각화 자료를 만들 때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지도는 국민 직접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80%의 표를 얻진 않았죠. 이것은 국민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가 어디서 이겼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지지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 2016년 대선 결과를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이 국민 직접 투표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오히려 유권자의 투표를 더 많이 득표를 하여서 이긴 거죠. 하지만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2016년 대선은 클린턴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긴 거죠. 실제 국민의 투표수는 적었어도요. 국민 지지를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지도든 아니면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제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미국은요. 선거에서 투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에는요. 투표를 안 한 국민이 40%가 넘었습니다. 투표 가능 유권자가 40% 정도가 투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클린턴과 트럼프에 찍은 사람들을 보면은 두 후보 모두 30% 미만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실제 투표 가능 유권자의 28%만의 지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시각 자료를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다 이해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 강의를 통해서 이 차트를 어떻게 잘 읽을 것인가 그리고 독자도 데이터 시각화에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피커시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시각 자료에 대한 이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크 몬모니어라는 동료가 있는데요. 이미 How to Lie with Maps, 지도로 거짓말하기라는 책을 이미 출판하셨고 또 Mapping It Out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이 책에서 막 몬모니에는요. 교육받은 전인 교육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읽고 쓰기만이 충분하지 않다. 이 외에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서로와의 대화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articulacy라는 표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numeracy라고 하는 수리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잘 이해를 하고 통계적으로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등등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의 연장선으로 그래피커시, 즉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우리가 저널리즘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런 겁니다. 바로 독자들이 그래피커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래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래픽 앞에 보여주면서 설명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의 컨텐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읽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CNN의 브라이언 스텔터가 이 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때
이런 뉴스를 보냈습니다. 그래픽을 띄우고 대형 TV 화면 앞에 본인이 직접 섰습니다. 이런 그래픽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그래픽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시각화에서 텍스트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시각화를 설계를 할 때 이 시각 자료, 이 그래프, 이 지도를 텍스트와 함께 합치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설명을 하죠. 뭔가 소개를 하거나 캡션이나 뭐 주석 같은 것을 다는 거죠. 이 시각화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애노테이션 레이어, 즉 주석문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애노테이션 레이어는 시각화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쇼 앤 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자들에게 출처를 알려주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래프에 있는 숫자가 진정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루이스 멜가르는 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래픽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제자인데요.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의 홈리스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학생층 가운데 홈리스 인구를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정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았고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게 찾아왔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두 자료를 보면은요, 이게 플로리다의 지도고 제가 이 남쪽에 살고 있는데요.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카운티입니다. 색상은 이 카운티에서 홈리스인 학생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카운티 같은 경우는 홈리스한 학생이 6천 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20% 이상이 홈리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5명 중에 1명이 학생이 홈리스냐, 즉 노숙자냐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요, 플로리다 주 정부가 홈리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교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홈리스라고 하면 집이 없는 노숙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플로리다의 주정부는요, 정의가 다릅니다. 홈리스라고 하면 영구 거주지가 없는 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여러 번 1년 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뭐 경제력이 부족을 해서 같은 집에 내내 살지 못하거나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플로리다 주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홈리스다라고 분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구 거주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독자에게 데이터를 보여줄 때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이제 플로리다 주정부죠.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가 측정하는 매트릭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홈리스의 뜻이 무엇인가 이 스토리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처럼 이 그래픽스를 보고 충격을 받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을 읽거나 아니면 설계를 할 때마다 왜곡과 누락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는요. 2013년에 RTVE는요. 스페인의 공영방송국인데요.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2월에서 8월 사이에 실업자 수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준 것인데요. 500만 명에서 47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긍정적으로 스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개선이 되고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흔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하는 체리 피킹의 단적인 예죠. 왜냐면 제 모국인 스페인을 보면은요, 이 취업자 수나 실업자 수가 계절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의 큰 부분은요, 관광업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광업은 성수기마다 임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름에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겨울에는 또 고용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겨울에 올라가고 여름에 내려가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은 2월과 8월 이런 특징이 나타나신 것인데요. 이 기간만을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1년치 전체를 한번 놓고 보면은요 달라집니다. 2012년 7월과 2013년 8월간의 추이를 보면은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오히려 2012년 8월과 2018년 8월을 보면은요 실업률이 하락하기는커녕 살짝 늘어난 모습을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성 보이시죠? 겨울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점점 내려오면서 여름에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모습을 1년치의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 좌측에 있는 그래프에 숨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즉 내러티브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이터와 기간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자로서 재료의 깊이를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이 깊이를 이해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연과 저희 책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Truthful Art, Functional Art 이런 책도 한국 시장에서 출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널리즘이나 시각화의 목적은 간소화,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확화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 차트는 다시 보시죠. 미국에서의 살인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만 명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보시면 80년대 많이 올라갔죠. 쌀벌했던 시대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90년대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을 4년간 보면 다시 미국 내 살인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곡선이 계속해서 현재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그래프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지역은 꽤 안전합니다. 미국의 모든 동네나 모든 마을을 다 좌표로 나타내게 되면은요. 살인율은 꽤 아래에 낮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들이 훨씬 많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 내에서 몇 지역과 도시는요. 굉장히 폭력 수준이 높아져서 굉장히 위험도가 올라간 지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시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벗어나는 수준까지도 폭력과 살인율이 높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란 무엇이며 명확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는 국가 평균을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디테일을 누락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소수이긴 하지만 몇 곳의 도시와 지역은요 이런 국가 평균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통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자 할 때는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추가 설명 없이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일 경우에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루는 숫자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권고안은요. 과잉 해석을 피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레스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섣부른 결론에 도달했던 것처럼 독자들도 그래픽이 의도한 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는 다 빼고요. 그것을 보시면은 삼포도인데요. 이 삼포도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죠. 각 점이 국가를 상징합니다. X축은 1인당 연 담배 소비량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기대 수명을 연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기대 수명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추가 설명 없이 독자에게 보여준다면 독자는 이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더 많이 담배를 피울수록 더 오래 살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요? 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담배를 많이 피면 오래 산다? 건강에 나쁜 거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데이터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오류와 패러독스가 데이터를 다룰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이 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있거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담배 소비량이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높다라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인과관계는 분명 없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언론인, 여러분과 같은 언론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태학적 오류, ecological fallac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태학적 오류라는 것은요. 뭔가를 추론을 하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할 때 한 층에서 데이터를 통합을 함으로써 다른 레벨의 데이터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배 피우는 것 관련해서 나에게 담배 흡연이 좋은 것인지 개인 차원에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는요. 점이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의 평균치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양의 관계가 있는 거죠. 담배 소비량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높다. 늘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집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개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양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심슨스 패러독스, 즉 심슨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별로 국가를 나누어서 한번 보게 되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잘 몰랐던 변수가 지금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이 국가의 부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흡연율이 더 높을 수가 있죠. 소득이 높아서 담배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대 수명도 높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수준도 잘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고소득 국가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말가메이션 파라독스라고 하는 합병 파라독스가
그러니까 심슨스 패러독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이렇게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요. 흡연이 기대 수명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대별로 생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세에 몇 퍼센트가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40세가 되면 100% 살아있습니다. 점점 사망 시장에서 80세가 되면 흡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50%가 살아있지만 흡연자 중에서는 26%만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한 단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담배 피우는 게 좋은 것인가 국가가 아니라 이것을 보려면은 앞에 보였던 그 그래프를 봐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합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생태학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트 숫자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보여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시각화는 굉장히 유용하고 모두가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자도 잘 익혀야 됩니다. 시각화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요. 시각화를 설계를 할 때 그 목적은 시각화를 위한 시각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각화 전문가긴 하지만 단순히 시각화를 위한 시각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나 언론인은요. 이를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정확하고 잘 이해하는 데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글로 할 수도 있고 그래프나 사진, 그림 여러 가지 시각 자료로 가능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목표 달성하는 것이죠.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영광입니다. 오늘 강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베르토 카이로 교수님 기조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들어도 충분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각화 정보를 수용하는 그 독자나 시청자분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제작하는 그 실무자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기성의 이제 관념, 생각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를 듣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전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의 질문을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대부분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굉장히 좀 실용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데이터 시각화가 개발자, 현장 취재기자 그리고 디자이너의 총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베르토 카이로 교수님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그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린다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시각화의 설계는요,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저도 혼자 한 것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막대 그래프나 데이터 맵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경우라면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협업 없이요.
하지만 조금 더 야심찬 프로젝트, 언론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합류하는 여러 스킬셋을 기여하면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언론인의 스킬도 필요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중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구조화하여서 독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언론인의 스킬이죠. 이외에도 비주얼 디자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지도, 색상, 컴포지션, 그리고 UX 디자이너도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사용자의 경험 모두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것을 아는 분들이죠. 그리고 인터랙티브 툴을 또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효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인터랙티브 툴이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개별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5, 6명이 각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소규모의 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역할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팀의 크기는 필요와 스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서로 역량과 백그라운드, 전공 분야가 다른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틈새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특화할 수 있는 틈새를 찾아야 되겠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직종의 분들이 어우러져서 이게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제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올려주신 질문을 좀 추리긴 했습니다만 다 전달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한 2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렇게 실무에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툴을 익혀야 이제 정보 전달에 용이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좀 정치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툴은 일을 효과적으로 끝내는 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것, 그걸 쓰면 됩니다. 저도 제가 편한 거 있고, 저도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툴이죠. 여전히 쓰고 있고, R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쓰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툴을 씁니다. 브라우저에 쓸 수 있는 데이터 래퍼라는 툴을 쓰기도 하고요. 플로리시라는 툴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툴을 말씀드릴 때는요,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즐겨 사용하는 툴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툴이면 되는 거고요. 선호하는 게 있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툴의 종류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풍부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 B3, 기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표준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거 마음에 들면 계속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나에 맞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이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잘 선택해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피커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요. 데이터의 이제 해석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셨고요. 지금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더라도 이 시각화 자료를 이러한 것을 이제 참고해서 제작을 할 때 로 데이터부터 이제 시각화 자료의 이제 소개까지의 과정에 대한
그 작업의 인테그러티를 어떻게 대중에게 이제 직매해야 될지 궁금하다는 그런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런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꼭 입증을 하기보다는요, 그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주면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인이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스토리가 나오게끔 해주는 방법론을 공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과학 논문을 쓸다는 것 같습니다. 출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로 이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학적 실험과 연구 단계와 방법을 다 소개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언론인들도 데이터 저널리즘에서의 황금 표준이 있죠. ProPublica.org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 드리븐 스토리를 게재를 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용을 할 때 스토리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방법론을 설명하는 페이지까지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 데이터에서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즘이 과학처럼 반복이 가능하게끔 하는 체계를 갖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좀 멀리서 그냥 어렵게 이제 연결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죠. 예,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사실 여러 가지 뭐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요, 좀 더 엄격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유연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들도 이제 그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한 책을 또 써야 되겠는데요. 저는 장기 전략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퍼블리시를 하고 또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특정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또는 컨셉과 아이디어를 연구를 했다면 그 스토리에 그 컨셉을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 4, 5, 6년 동안 미국에서의 언론 기관은요, 대선의 전망을 미리 알려주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전망 예측 모델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어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독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과정입니다. 정말 이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도 애노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주문석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의견이든 다 증거가 있긴 마련이고 또 전문가의 설명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공중에게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알아가는데 통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통계치는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이 발달하는 겁니다. 대화든 뭐든 생각의 충돌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제작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요소들을 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피커시라는 그 단어를 계속 쓰셨는데 이게 뭐 교수님께서 이 고안하신 만드신 이제 용어 같은데요. 조만간 뭐 영어 사전에도 이런 단어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I wish. 예. 지금 플로리다에서 연결하셨는데 그쪽은 이제 그 밤 시간일 텐데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 교수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